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 있은 얘기인데, 제가 뭐 그 주인공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강간살인범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하인가 18세 이하인가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근데 18살 먹은 깡패인가 하는 놈이 이 평범한 가정에 뛰어들어서 차마 이 정규제 TV에서 이런 더러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남편 하여튼 그 아내를 강간하고 죽이고 그 자식도 뭐 조그만 어린아이도 죽였는가 그래요. 근데 경찰이 안 잡는 겁니다. 이 범죄자를. 뭐 못 잡았겠죠. 열심히 쫓아다니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쫓아다니면서 이 자기 아내를 강간살인하고 자기 어린 핏덩이 자식을 죽인 그 놈을 잡았어요.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법정에 프랑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프랑카드를. 만일에 저놈을 국가가 죽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다. 근데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거죠. 저놈을 국가가 죽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내가 저놈을 잡아서 국가에 넘긴 것은 나의 신변 때문이 아니고 국가가 정당한 법 집행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저놈을 국가가 죽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법정에 프랑카드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죠? 참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김 PD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그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은 나중에 댓글로 하나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 흑인 소녀가 백인 청년 건달 3명한테 강간 살인을 당했죠. 우리나라 뭐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은 살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다 있는 집 아이들이라 그러죠. 뭐 이름 얘기하면 꽤 알만한 부모들이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백인 젊은 애 3명이서 흑인 소녀를 강간 살인을 했습니다. 배심원들도 다 백인들이었어요. 이 주에는 살인 사형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복 입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 흑인 그 소녀의 아버지가 마지막 날인가요? 저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백인 건달 셋이서 이제 아주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올라오는데, 그 아버지가 직접 총을 들고 와서 3명을 직접 다 쏴 죽여버리죠. 왜?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저놈들을 죽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또 내가 저놈들을 죽여도 나는 안 죽잖아요. 그죠? 그게 딜레마. 아주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는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뭐 사형제도, 사형집행을 하면 사형제도를 실효적으로 유지하는, 사형을 시키는 나라는 OECD 가입도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문인들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게 그 공지영인가 뭔가는 무슨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 역시 이제 참여하는 사형수를 보는 것이 참여하는. 야, 인간은 참여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럴까요? 만일에 사형제도가 없으면 진짜 참여할까요? 예를 들어 사형수가 정말 악당인데 얘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정말 타고난 악마입니다. 타고난 악마인데 오은추리 같은 놈이죠 뭐. 이 악마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오늘이 죽는 날인가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간수가 덜컹덜컹하고 자기가 있는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극단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구나 하고 어느 순간 그게 가슴 속에 양심의 뉘우침을 가지게 되고 이제 정말 개과천선했어요. 그 빅토르 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봐라 말이야, 인간은 개과천선이 되는 거다. 근데 왜 죽이냐? 그러면 오케이, 개과천선이 되고 나면 개과천선된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좀 내보내야죠. 내보내야 됩니다. 개과천선한 사람을 감옥에 영구히 집어넣어 놓고 있는다? 이미 천사가 됐는데? 그 이론상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개과천선이 되어서 천사가 된 사람을 왜 집어넣어 놓고 있나? 그러면 개과천선이 되면 내보낸다. 오케이, 그건 가능하죠. 개과천선이 되면, 개과천선이 된 사람은 무기징역에서 감형을 해주고, 감형한 다음에 일정한 또 기한을 채우고 계속 개과천선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석방한다. 그건 이론은 맞죠. 근데 진짜로 개과천선이 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있나요? 만일에 그 놈이 연기까지 잘하는 놈이라면, 아주 잔혹한 놈인데 연기를 잘하는 놈이라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사형제 폐지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그 좌담회 이런 것들도 뭐 법률, 인권과 정의,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오는 뭐 이런데, 이진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18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사형 구형도 자기는 안 해봤고 법관이 사형 선고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그 이제 전제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나니까 깡패가 검찰총장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국립은행장을 죽여버렸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악하고 대단한 흉악범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서 두 나라에서는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영근이라는 분은 이제 사형제 반대론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위하력, 지난 1, 2편에 위하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겁주는 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형제도 위하력이 없다. 사형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위하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프랑스에서 옛날에는 소매치기도 사형을 시켰대요. 소매치기도 참 정말 엄한 엄벌주의였죠. 소매치기도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는 게 구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에 전국의 소매치기들이 또 몰려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 뽑으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봐라, 소매치기를 사형시키는 그 사형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또 소매치기를 하려고 오는 놈들을 몰리는데 무슨 사형제도가 위하력이 있냐? 없다, 위하력이. 겁주지 않는다, 그놈들이. 겁먹을 놈들이 아니다. 사형제도 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반은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얘기 끝까지 읽었어요. 이분도 법조인인데요. 인도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아무리 큰 죄를 졌기로서니 사람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두고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끝없는 무기징역의 고통을 준다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이고, 그 살인죄,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죄인이 충분히 반성할 때 차라리 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형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인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종신정력을 살리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잔혹한 일이므로 차라리 충분히 반성할 때 하느님의 품으로 참 사형제도 얘기하면서 웃음을 웃게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놈이 진짜로 반성을 했다, 사형제도가 없으면 반성했겠냐, 그 저놈을 반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심에 거대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된다. 근데 반성하면 살려준다? 누가 판단하죠? 알기 어렵죠. 그 얘기를 우리는 쇼생크 탈출해 보면 모간 프리만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다. 모간 프리만이 어릴 때 한 건의 무참한, 그때 제목이 뭐였나요? 살인죄였나요? 죄를 저지르고, 물론 그 장면에도 죄를 저지르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모간 프리만이 반성하는 장면만 나오죠. 그게 이제 모든 소위 빅토르 휴고 사형수 최후의 날이 갖는 딜레마인데, 살인의 장면은 안 나옵니다. 안 보여줍니다. 왜? 살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사형제 반대 논변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우리 감정이 용서를 안 하거든요. 저 자식 죽여. 그래서 살인의 현장을 보면 누구나 사형제 찬성론자가 되고, 형장, 사형제로 죽는 사람 또는 사형을 당할 것을 참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는 무기수를 보면 누구든지 사형제 반대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 반대 논변을 하는 그 어떤 영화나 이런 것도 살인의 현장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 쇼생크 탈출에도 보면 그 모간 프리만이 범죄를 저지른 현장은 보여주지 않고 참여하는 장면만 나오죠. 그 참 영화라는 게 웃기는데요. 약간 조작이죠, 사실은. 이미지 조작이죠, 뭐. 그 한때의 실수였다 하고 반성을 하고, 아마도 모간 프리만은 진짜로 반성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오히려 안 나가겠다. 난 여기가 좋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나와서 감방을 돌아가려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고 충동을 느끼죠. 사실은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가 밖에 나와서 식료품 가게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두려워져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간단하지만 작은 범행을 저질러 볼까 하고 순간이지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 제가 사형제 1편, 2편을 올려놓으니까 제 아는 분이 누가, 야, 정 실장, 딴 거는 결론이 있어서 좋은데, 왜 이번 사형제들은 당신의 결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저인데 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죠. 저는 이 사형제도 존치론자입니다. 분노와 증오에 의한 사형제도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대중의 분노, 저는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죠. 대중의 분노가 결집이 되어서 요즘 우리나라 TV는 정말 심각한데요. 살인자가 와서 뭐 재연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현장 검증할 때 그 피해자 가족이 울부짖는 거를 그냥 텔레비에 생방송으로 내보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TV가. 살인의 현장도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울부짖는 피해자들, 살해된 자의 가족들이 갖는 고통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사회라면은 사형이 남발되거나 사형을 좋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는 인간은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놈 죽여라라고 하는 집단적 심리가 존재하죠. 그 정부라는 것은 뭐냐? 그런 집단적 분노의 감정을 조용히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합리적, 말하자면 감성이 배제된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게 국가이므로 사형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죠. 그런데 빈라덴 같은 경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된다. 지금은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김정은이에 대해서 우리는 범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김정은이가 직접 범죄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라면 천안함, 연평도, 김정일이라면, 김일성이라면 책임이 있죠. 전쟁범죄, 도발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형제도 소위 잡범, 우리가 흔히 분노를 느끼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말하자면 빈라덴 용이라더라도 사형제도 자체가 존치는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섣불리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좀 실망스러웠나요? 저놈은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교양 삼아 꼭 뭐 정규제 TV가 뭐 매일 뭐 경제 얘기만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또 교양을 좀 넓혀 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사형제도에 등장한 사람만 해도 한번 세 보십시오. 제가 한두 사람 얘기 좀 빠뜨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할까요? 롬브로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롬브로조라는 사람은 소위 체사레 롬브로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제 존치론자입니다. 이분은 형법, 형사 범죄학이라 할까요? 그 부분에 지금도 최고 전문가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훨씬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이 롬브로조의 형사 범죄학이
모든 범죄학의 어떤 백본이라고 할까요? 이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롬브로저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모든 천재들이 만에 약간의 실수 같은 것도 저질렀죠. 이분은 이제 당시 우생학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의 어떤 한계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인데 그 사람의 골상을 보여주라. 그럼 자기는 골상만 딱 보면 저놈이 살인죄를 저지를 놈인지 소매치기를 하는 것인지 범죄를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범죄 골상학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범죄형 얼굴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분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롬브로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점차 비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조르주 소렐이라는 사람이 폭력의 성찰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 왜? 이분이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13세기, 14, 5, 6세기, 7, 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문명화되면서 폭력적 성향이 줄어들고 폭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롬브로저의 얘기는 그거는 폭력을 저지를 만한 놈들의 유전적 성향이 유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전체로 보면 폭력 성향을 가진 놈들이 있는데 이 놈들은 살인죄를 저지를 때마다 다 죽여 없앴기 때문에 재밌죠? 이 롬브로저라는 사람. 그래서 사형을 통해서 폭력을 저지를 만한 놈들은 이미 우리가 다 걸러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롬브로저 얘기했습니다. 좀 어둡죠. 그렇게 되면 좀 어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환경이란 무엇이냐 하는 전형적인 이제 본성과 양육 논쟁, 네이처냐, 타고난 거냐, 널처, 길러지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아주 재밌는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인간은 본성이냐 양육이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나면, 굉장히 재밌는 주제잖아요. 과연 인간은 우린 지금 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받은 대로 간다, 지역균형 선발이 어떻다, 앱이 잘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환경, 사교육비, 무슨 애 기르는 무슨 모차르트 무슨 방식, 별별 애를 천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과연 유대인은 머리가 좋은 거냐, 아니면 교육이 잘 된 거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성이냐, 양육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사회 시스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또 항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